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3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할까 궁금했는데 동반 상승 출발 후에 코스피는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도 오름세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SK하이닉스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11%를 드디어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최태원 회장 나와서 지금도 더 가야겠죠 이렇게 한마디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장은 진흥순이라 그런 게 이제 너무 쑥스러워지네요. 예전엔 진흥순으로 탈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지난 한 주 야구까지 있어서 너무 재밌으셨겠는데요? 야구까지 있어서 재밌었죠. 근데 대신에 이제 야구 시즌 종료라서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한국 시리즈도 끝나고 월드 시리즈 끝나고. 야, 근데 진짜 월드 시리즈는 쓸데없는 얘기 같습니다만 역대 사상 최고의 시리즈였습니다. 특히 7차전에서는 야구라는 그 스포츠 종목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나왔고요. 제가 또 보면서 참 그게 했던 거는 양쪽 다 다저스나 블루제이스나 할 것 없이 벤치하고 선수들의 그 눈빛이 전부 살아있는 경우, 자기가 뛰든 못 뛰든, 그리고 그거 보세요. 커쇼 같은 사람이 그 전설이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에 애기처럼 그렇게 뜁니다. 그렇게 막 뛰고 하는 거. 지금 오늘 투자자들도 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장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고 싶었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양쪽 팀 다 골고루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줘야 될 때 다 해주더라는 거죠. 지금 이제 아쉬운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하이닉스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하이닉스가 없는 분들이 느끼는 그거, 특히 여전히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은 2배 이상이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양극화된 가운데에 100포인트씩 계산해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5,000포인트가. 매일 올라가면은 다음 주 목요일 날 11월 13일 날 이제 대망의 5,000포인트를 볼 수 있겠고, 미국이 살짝 약간 흔들린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기술이 걸려가지고 기술이 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조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뭔가 시장이 좀 그거 하겠거니 내지는 펀더멘털을 따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격투기로 칠 것 같으면 이제 탭을 쳐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오늘 올라가는 거 보면 약간 숏커버링 났을 때 억지로 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하이닉스를 누가 숏을 쳤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인들은 한 8,000원 가까이 팔았고. 그러니까요. 선물을 많이 산 것 같습니다만 지금 장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800개로 선물 산 것도 그거 하고, 결국은 지금 우리 국내 기관하고 개인들이 사는 그런 양상이 돼버렸네요. 그런 돼가지고 지금 이게 바깥에 어떻다 하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싶은 그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이제 블랙엘 이제 미국 밖으로 나가는 거 못하게 한다. 이거는 이제 핵무기랑 같은 거다 이러고 있고 트럼프가 갑자기 우리는 다 주는 거죠. 지금 26만 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사정이야. 근데 이제 그게 나와야 기본적으로 하이닉스가 됐건 삼성전자가 됐건 그거랑 같이 팔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제 데이터 센터 지을 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무너진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미래를 보고 달려왔는데 계속 필요할 거라고. 그랬다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머니쇼 플러스 월요일 날 오후에 진행하는 강모하고 그날 패널로 나오는 이모 때문에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 나오기 전에 이제 그만하시죠, 대표님. 그냥 탭 쳐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지금 기술이 제대로 들어왔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 포트폴리오가 때마침 반도체, 전력 설비 쪽, 조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방산까지, 거기다가 로봇은 글쎄 이제 지금 이제 로봇은 아직까지 이제
현대차 있잖아요. 현대차. 네, 로봇.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만 어쨌거나 산업 포트폴리오가 좋은 면이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전반적인 그 어떤 AI 열풍과 엮여 가면서 되어져 가는 것들이 그리고 지금 돈들이 뭐 이렇게 지금 모든 정책 우리 국내 정책이 정치로밖에 돈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일단 부동산이 꽉 묶였다 하는 것은 큰 자산 시장의 큰 축인 부동산 쪽에서 전혀 돈이 돌 수가 없다.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는 거고 이 상황하에서 어떤 법적 개정이나 그런 어떤 흐름이 또 외국의 뭐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헤지 펀드들이 보기에는 요거는 장이 선 거죠. 물 들어올 때니까 요때 한번 바짝 하는 거고 그런 식에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기회에 예를 들어서 뭐 PER이라든지 이런 식의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저평가받던 한국 증시가 이번 기회에 그러면은 남들만큼의 그 숫자가 나오는 밸류에이션을 받는 그 단계라고 간다면은 이거 진짜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상승 속도와 기울기로 달려가고 있고 우리가 체감 뭐 자동차 부품사들은 뭐 여기저기 지금 폐업을 한 해 만에 이런 기사를 갖다가 접하는데도 현대차는 기아는 날아가니까요.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이제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산술적으로 그냥 하루에 100포인트씩 올라간다고 쳤을 때 네. 다음 주 목요일이면 코스피 5천 할 수 예. 있다라고 얘기해 네. 주셨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그 한번 요거 한번 보시죠. 일단 아무리 상관없다 하더라도 미국장 한번 보시죠. 미국장은 요렇게 한번 꽤나 요 구간에서 조금 고민하다가 나스닥이 23,000원에서 조금 헤매다가 이걸 갖다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혹시나 싶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여기 제목에도 썼다시피 기술적 분석이 의미 없는 시절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가능성이 큰데요. 언제 찍었느냐? 4월 7일부터 찍습니다. 4월 7일 날,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표하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빠지고 있던 금년 들어서 이렇게 1분기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흘러내리던 장이 4월 2일 날 상호관세 부과하고 나서는 한 며칠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4월 7일 날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캐비넷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입에서 슬쩍 혹시 이거 대중관세 한 90일 유예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이런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그 인터뷰에서 TV 인터뷰에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였고 빌 레커먼이 그때 청기누스를 했지 않습니까? 요거 하루 이틀 내로 뭔가 나온다 했고 그다음 4월 9일 날 이 짱대 양봉 나온 거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사기 좋을 때다 해서 리딩만 개설하고 곧 있다가 90일 유예하던 그날부터 이제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다가 엄청난 양봉이 나오면서 시장을 돌려세웠던 4월 7일부터 피보나치 타임존을 찍어보니까 11월 1일 어제에 이제 딱 뭐가 걸린 겁니다. 뭐가 걸려놓으니까 미국 장이 조금 푹푹 올라오다가 장후 꺾이다가 밀리다가 또 올라가다가 장막판에 한 2, 3분에 밀리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뭐 선물 봐서는 강보합이에요. 선물 봐서는 강보합이고 S&P 500도 뭐 이렇게 보시죠. S&P 500 큰 그림 월간으로 볼 것 같으면은 와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느껴지시죠. 이때 닷컴 버블 때 고점, 금융위기 때 저점 이렇게 해서 큼지막한 상승 채널을 열어버렸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이죠. 여기 보세요. 이때 94년, 95년 그 무렵에 그린스펀입에서 비성적 풍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도 한 5년을 더 달리는 장이고요. 그때 소위 말해서 기술적으로 무슨 뭐 RSI가 지금 뭐 70, 80, 90 근방이에요. 계속해서 과매수에 하다가 그 과매수의 소리를 갖다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하면서 시장은 그냥 날아갔다가 닷컴 버블 무너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해봐야 요건가요? AI 버블이라고 할 만한 게 요 커스 부분인가요? 뭐 RSI, 뭐 다이버전스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자 그러면은 닷컴 버블과 AI 버블 유사점도 있을 것이고 차이점도 있겠죠.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겠습니다만 직관적으로는 여기서 와 지금 이 장도 대단한데 중간중간 흔들림은 있겠으나 지금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얘가 어딜 가려고 이러는지는 알겠단 말이죠.
오픈 AI가 무슨 사달이 났다 이런 소리 나오기 전까지는 그 와중에 또 놀라운 거는 지금 뉴욕 증시에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탐욕 단계이겠거니 싶은데 아니에요. 피어 단계입니다. 35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중립적인 50일 가운데 있던 게 지금은 시장은 이렇게 오히려 지수 공포와 탐욕 지수는 오히려 공포 쪽에 기울이는데도 꾸역꾸역 가는 절묘한 장이 됐죠. 일본 니케이 보시죠. 지금 요거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찍었던 이 정점 이거 돌파하는데 그렇게 한 2년 가까이 그러다가 열리니까 이거는 뭐 완전 수직 상승도 이런 수직 상승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11월 첫 거래를 갖다가 문화의 날로 휴장을 하는 바람에 오늘은 합니다만 지난달 일국의 지수가 17% 가까이 올라버리네요. 이런 장이 나왔죠. 뭐 이렇게 지금 양국 정상이 아베 때보다도 더 좋은 사진이 막 나오네요.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다가 지금 일본 정계에서 좀 논란이 일나 봐요. 이렇게까지 팔짱 끼고 뭐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나 안 그러면 회담이 안 되나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자 그런 상황이죠. 여기가 4월 10일 이후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식적인 90일 유예해서 미국에서 4월 9일 불을 뿜고 그 다음에 4월 10일부터는 우리도 날아갔지 않습니까? 날아갔는데 그래서 4월 10일 이후에 볼 것 같으면 65%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보다 한 칸 밀립니다. 이거보다 더 땡기는 게 우리죠. 우리는 79% 4월 10일 이후로 코스피가 2등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71% 그리고 3등이 일본 니케이더라고요. 자, 이 월간 차트 여기서부터 쭉 몇 번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부터는 자, 이 장은 쉽게 말해서 이제 분석이 안 되는 장이죠. 묻지 마죠, 묻지 마. 묻지 마죠. 묻지 마. 더 이상 물으면 안 되죠, 여기서. 이게 가끔씩 저 원자재 이 커머디티 쪽에서 트레이더들이 자주 쓰는 말이 이건데 We shoot first, ask questions later. 일단 우리는 쏜다. 그러고 질문은 나중에 한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그거 집마다 이렇게 약간 강도들 있고 도둑놈 좀 출몰할 만한 동네 이런 거 집에 붙여놓잖아요. 뭐 얼씬거리면 우리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일단 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일단 잡아라. 일단 잡고 나중에 묻자. 하이닉스가 왜 가지? 뭐 이런 거 나중에 물어라. 그렇게 이제 뭐 했습니다. 자, 제대로 기술이 들어갔다 하는 거 법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요즘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용어, reluctant bulls. 이게 좀 아닌데, 너무 왔는데 이 마지 못해서 황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 못한 황소들이 이제 대거 유입될 거예요. 83조, 4조에 달하는 언제 조정 오지? 좀 쌀 때 들어가지 했던 여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기사들 보세요. 이틀 전만 해도 안 하면 손해래 또 나만 도태되나? 역대급 전망의 청년 포모 또 확산. 자, 아시아경제 헤드라인입니다. 문화일보. JP모간 코스피 1년 내 최대 6,000포인트까지 가능. 조정은 추가 매수 기회. 이렇게 나오죠. JP모간입니다. 주간조선 코스피 5천에 착시. 주가 올라도 경제 체력은 떨어진다. 뭐 이런 기사. 4일 전에는 경향신문이 정말 5,000피 지금이라도 들어가 불붙은 코스피 바라보는 즐거운 투심이 아니고 착잡한 투심.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예요. 못 산 거죠? 착잡한 거죠. 내가 없어서 착잡한 거죠? 있는 사람은 착잡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다들 비만약 그럽니다만 진짜 대박은 복통약에서 나올 거예요. 배 아픈 거 이렇게 배 아프지 않게끔 해주는 그 약이 나오면은 아주 대박을 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런 식의 배 아픔, 복통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근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나오는 게 이제 벅셔 같은 경우 계속 현금 비중 늘린다 해가지고 이제 3천 거의 500억 불, 3,400억 불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가지고 200억 불씩 분할 상환하겠다고 분할로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3천억 불이 넘더라고요. 혹시 혼자서. 그래서 야 국가 10년치보다도 많구나 현금이. 놀랍죠. 예, 놀라운데 문제는 현금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애플은 이제 오늘 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AI 투자를 하느니 자사주 사겠다.
네,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양쪽으로 미국도 분리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 버블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어도 나오고. 네. 예, 그러면 둘 중에 이제 저희는 약간 베어리시 쪽에 약간 붙어 있다고 아직 앞에 말씀하셨지만 예,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차트가 위가 뚫렸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면 그 보통 이럴 땐 위를 어디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 꺾일 때까지 본단가요? 일단 쏘시라니까. 일단 쏘는 걸로. 일단 슛 퍼스트 하시고 예.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법비동도 이제 바보가 됐구나. 총기를 잃어가는구나. 이 장을 갖다가 지금 저 현금을 붙들고 있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아마 글쎄요, 우리가 버커셔 해스웨이에 또 버피동이 왜 저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뭐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랠리에 결국 아직까지 동참을 안 하고 그것이 꺼려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세상이 바뀌고 플레이어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극단적인 자본주의의 진화 중에서 자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이 어떤 주가 부양 측면에서 한 번씩 쓸 수 있는 그 뭐랄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증이 왔을 때 우리가 진통제를 한 번씩 먹을 수는 있죠. 뭐 두통이 되었건 치통이 되었건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영양제처럼 먹어버리니까 이거를 그러니 현금 보유 그것이 어떤 R&D 내지는 추가적인 투자 이런 식으로 간다기보다는 아니면 차라리 하다못해 배당이라도 그거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주식을 사서 뭐 소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만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을 때 주수 측면에서는 좋겠습니다. 주주 측면에서는 좋겠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기업 발전 내지는 어떤 혁신 이런 쪽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죠. 주가만 올라가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버는 게 훨씬 잘 버니까 ROE가 높으니까 내 주식을 내가 사는 게 제일 싸 보이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이제 돈벌이 측면으로 보자 같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대놓고 버피동이 됐건 뭐가 됐건 뭐 상하탑의 학자들이 됐건 그것이 과연 기업이 추구할 바람직한 일이냐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 너는 돈 못 번다 이 소리 듣는 거예요. 지금 일단 땡겨라. 그리고 땡기라고 하지 않느냐 나라에서 이러는데 뭐하니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건가요? 미국도요? 전부 다. 전부 다? 예. 아니, 미국도 대통령이 리딩방 차렸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에서 리딩방을 차린 거 아닙니까? 5천 간다 했으니까. 그것도 코스닥은 모르겠고 코스피만 일단. 그리고 지금 거기에 눈치 빠른 외국계 애들도 그래 하면서 지금 땡기는 거고. 여기서 이제 결국은 기다리다 이제 80조가 넘는 예탁금 중에서 하루에 1조씩만 들어와 보세요. 80일입니다. 지금 그러면 만도 갑니다. 코스피가. 못 갈 거예요. 뭐 가면은 말씀하신 일단 쌓아야 되는 거죠, 빨리 일단. 네, 일단 쌓아야 되는 거 같네요. FOMC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주목 안 하고 있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화들짝 하는 상태가 됐었잖아요. 지금 뭐 연준 내부에서도 그냥 계속. 뭐 반나절 화들짝. 네. 이 정도는 많이 내려도 할 말 없는 거였는데 또 그냥 올라가니까 묻혀버렸죠. 그냥. 묻혀버린 그죠? 거죠. 예. 12월 달 이제 그 페드와치 같은 경우도 잘못 나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5bp씩 뭐 동결이래 막 이랬는데 동결 네. 아니었던 건데 네. 한쪽 다 이제 내려간 걸로 바뀌어서 다 업데이트가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그 다음 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데 저게 다 4.0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위가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시장도 헷갈리고 있었나 보다. 뭐 이런 헷갈리고 생각이 나온다. 들더라고요. 아마 파월 의장이 싶었을 것 같아요. 자기 발언이 나왔을 때 그때 한참 내려오죠. FMC 기자회견 하기 전에 모두 발언하고 그다음에 기자들하고 Q&A 하고 할 때 또 모두 발언 원고 읽어 나갈 때 한번 장이 훅 했을 때 아마 슬쩍 시세 보고 파월 의장이 역시 아직 나 살아 있어 싶었을 텐데 그다음 장 흐름 볼 것 같으면 내가 갈참은 갈참이구나 싶었을 겁니다. 우선 이 두 마디였잖아요. 그러니 파월 의장의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이번 회의 중에 there were strongly differing views. 아주 서로 다른 견해가 아주 강하게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12월 달에 진행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엇갈리는 뷰가 있었고 그리고 12월에 추가 인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not a foregone conclusion. 기정사실이 아니다 해놓고 나서
한마디 더 붙여요. far from it. 야, 그거 뭔 얘기? 아니야, 그거 전혀 아니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런저런 얘기 중에 이 한때 그 암실론, 이 불 꺼진 캄캄한 암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밑에 뭐가 깔려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조심 벽을 더듬으면서 가야 된다 하는 거 비슷하게 이번에 또 안개론을 들고 나왔어요. 안개 속에서는 조심해서 운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셧다운도 길어지고 있는 거 이것도 조금 그 안개의 한 요인이라 했죠. 그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FMC가 화수 있었고 그럼 한 이틀 있다가 대거 4명이 나섰습니다. 대거 4명이 나서가지고 로리 로건, 댈러스, 그다음에 베스 해머, 클리브랜드, 그리고 제프리 슈미트, 캔자스시티,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이 중에 앞에 3사람은 금년에는 투표권이 없어요. 근데 4명 다 각각 약간 비슷비슷한 논리로 인해서 여기서 추가 금리 인하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라고 했는데 그래서 4명의 연방은행 총재가 지원 사격을 나섰는데 이 다덤벼 하는 사람이 나왔죠. 크리스토프 월러가. 안개 이야기 그만하자. 그게 뭐 당신한테 속도를 줄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안개가 그렇다고 도로 옆에 차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올바른 일은 계속해서 인하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와 이래 된 거예요. 다덤벼 이래 된 거죠. 여기가 지금 최종 5명 중에 5명 그 후보 중에 1명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플러스 1이 있는 것 같아요. 베센트를 계속해서 이번에 에이펙 순방 과정에서 그 에어포스 1에서 기자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띄우더라고요. 아, 베센트 너무 잘해. 그리고 화면빨이 너무 좋아. 이 양반 3개 아닙니까? 충성심 첫째, 2번째 업무 능력, 그다음 세 번째 외모. 그것도 특히 TV에 나왔을 때 화면빨. 이거 뭐 대단하다 이거죠. 파월 회장도 다 괜찮은데 충성심에서 X죠. 뭐 그런 식인데 여기서 이제 월러가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보시면은 1일 날 레리 서머스 뭐 옛날 재무장관도 했고 한데 이제 이쪽은 골수 민주당이죠. 이제 그쪽인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파월이 다시 시그널을 줬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데이터 디펜던스로 돌아가고 10일 가기 전에 데이터 보고 그리고 to being agnostic about what is going. 그리고 다음번에 뭔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가지론자. 이제 알 수가 없다 하는 그 스탠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그거죠. 솔직한 표현이죠. 누가 압니까? 뭔 일이 벌어질지 12월까지. 근데 이거는 파월이 그렇게 한 거는 exactly the right thing to do. 정확하게 할 일이었다. 그러고 하는데 뒷부분에 이 말도 나옵니다. 우리가 아마도 그 근처나 그 아래에 있다. 어디에? 중립금리에. 이미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고기에 근처에 왔거나 이미 그 아래로 내려갔으니 금리 더 내리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이제 슬쩍 이제 도와주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워낙에 미국, 우리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미국, 한국, 일본만 볼 것 같으면 금년이 전부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출범한 아직은 서슬퍼런 때입니다. 네,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파워가 있다. 네. 거기다 트럼프도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도 막 도와주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네. 자기 편들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중국 편 안 되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패를 나누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에이펙에서도 둘이 아예 뭐 따로 먼저 가버리고 클로징 안 하고 그런 와중에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뭐 통화 수합도 해준다 뭐 공정무역하자 뭐 이런 얘기 말만 하고 회담에는 또 안 넣었더라고요. 결국은 트럼프한테 찍힐까봐 그랬나요? 글쎄 이제 에이펙은 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서로 이런 이슈는 이제 우리 요즘 이제 전 세계가 진영 논리가 부딪히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 어느 한쪽에 조금 치우친다 싶은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싸움만 나요. 싸움만 나기 때문에 뭘 얘기하기 어렵고 저는 표면과 이면은 확실히 다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나 사진빨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여전히 앞으로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되겠죠. 베센트 장관이 벌써 말이 그렇잖아요. 중국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른다 이런 얘기고 중국만 뒤통수 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추가로 관세를 때릴 수도 있고 관세라는 걸 없앨 수도 있는 거고
전부 봉합이었죠. 히토류 수출 통제 1년만. 1년 후에 중국, 미국 중간선거로 정신없을 때 거기까지만. 그래? 그러면 펜타닐 관련한 관세 20%에서 10%만. 대만 얘기, 대만에 타이완에 티도 못 끄집어냈습니다. 양쪽. 말 안 하기로 한 거죠, 그냥. 뭐 그런 거죠. 네. 시 주석은 이렇게 뭐 이번엔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는 분위기였잖아요. 첫 대면에서부터. 봉합 내지는 확전 자제였고요. 오히려 뭐 그 틈에 이게 더 컸죠.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줄이야. 치맥이죠, 치맥. 깐부치킨에서 이런 장면을 볼 줄이야. 그리고 어떤 젠슨 왕의 어떤 저런 모습도 그랬고 우리 뭐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도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신선하다 싶은 어떤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그 26만 장인가 25만 장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오는지는 몰라도 좋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AI 관련해서 서로 협업 단계를 가는 거고 뭐 아주 삐딱하게 얘기하거든. 젠슨 왕이 그냥 칩 팔아먹으러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나뉩니다. A급 성과였다, 뭐 백지 외교였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뭐 트럼프 젠슨 왕이 가렸지만 에이펙 진짜 주인공은 AI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에이펙은 요 정도로 해서 사진들은 좋게 많이들 나왔습니다만 하나하나 또 풀어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손에 잡히는 그것들이 없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하나 서로 양쪽에 조금씩 말이 다른 거 각국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조율해 나가고 확인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저거 26만 장이면 우리나라가 3등이래요, 글로벌리. 저거 다 글로벌리. 받으면. 3강이 된다. 네, 3강이 된다고 막 엄청 띄우는데 그거는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쪽 분야의 전문적인 그거는 제가 약해가지고. 예. 그러면 전문적으로 환율은 저희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율, 예. 조금만 이렇게 지난주 다른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SBS BG 시청자분들하고도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이 슬라이드 보시죠. 달러원하고 달러 인덱스가 같은 방향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 지난주 후반에 만든 차트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때 보세요. 우리가 1486원, 1487원 금년에 두 번 갔을 때 달러 인덱스가 110, 4월 9일만 해도 103 이랬던 게 지금 현재 아직 100 아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1426이고 이렇다는 얘기는 제대로 달러 약세를 반영 못하고 있는 금년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 빨간색은 엔원 환율입니다. 재정 환율이에요. 그리고 파란 하늘색은 유로원 환율인데 요 음영 처리한 구간 보시죠. 10년 전에 이때 유로가 1,150원입니다. 이제 1,650원이에요. 아마 유럽 쪽으로 동유럽이나 이런 데로 유럽 쪽으로 여행 가시려고 패키지 상품 보시다 보면은 와 많이 비싸졌다 싶을 겁니다. 그런 느낌이 거의 43.5% 유로화가 이만큼 비싸진 거예요. 엔화가 10년 전에 한 900원 미쳤는데 지금 930원 뭐 이런 상황이고 자 위안도 우리한테는 꽤나 160원 내지 170원 뭐 비싸봐야 180원이 우리한테 익숙한 위안화 시세였습니다. 얘가 지금 200원대로 다시 진입하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 자존심 상하는 차트 하나 나옵니다. 태국 바트화까지도 비싸집니다. 이때 2005년 6년만 하더라도 1바트가 24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태국 바트화하고 한국 원화 한번 거들냈던 게 2007년, 2008년 아시아 외환위기였죠. 그때 같이 우리도 2,000원 갈 때 바트화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면 10년 전에는 34원이었어요. 태국 바트화. 지금 얘가 지금 44원. 34원에서 10원 올라간 거는 이거는 거의 뭐 한 30% 비싸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원화가 지금 약한 거예요. 우리 원화가 약하고 달러엔하고 붙어 다니는 거 보이시죠? 요즘 딜러들은 아마 달러엔 환율을 갖다 제일 먼저 볼 겁니다. 100엔당 940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 그림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 이때는 뭐 IMF 외환위기 왔을 때고 자 요때 금융위기 왔을 때 우리 900원까지 갔던 다음에 1597원, 1600원에 육박하던 이때는 모든 우리 원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달러 환율이 저런 식으로 휙 뛰었고 아까 바트도 보셨지만 그런데 달러엔 환율만 이랬잖아요. 이때 이게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렇게 얘기하고 엔화가 초강세로 헉 했던 이 순간. 그러니 지금 이후로도 이렇게 와서 합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랄까요? 달러원 지금 엔화가 더 약하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1,000원 내지는 1,100원, 10배 내지 11배의 엔화가 10배가 안 되는 930원 근방까지 왔습니다만 요게 아마 이제 이런 식의 한번 또 괴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냥 고만고만한 이제 달러인 보면서 아마 딜러들은 트레이딩 할 거고 한데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달러가 많습니다. 지금도 들고 나갈 달러가 많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쉽게 환율이 안 빠지는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달러인 환율이 이렇게 붙어 다니던 달러인 환율이었는데 이게 달러인 환율이 내려오는 엔화 강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이 같이 못 따라가는 이런 식의 괴리가 나올 때가 아마 고민스러울 때인데 그때가 당장은 아닐 겁니다. 예, 뭐 그런 거 한번 점검했으면 싶어서 원화가 왜 이렇게 싸지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원화만 싼 좀 상황인 그런 것 느낌, 같네요. 상대적으로 많이 싸다, 원화가 약하다 하는 느낌.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협상에서 논의된 히토류 공급망과 반도체 관세 조정이 시장에 큰 관심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AI 주요 인사들 다 경주에 모이고 치맥하고 그러면서 완전하게 시장을 흔들어 놓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기회를 잡을지 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소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치맥 회동만 머리에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방한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사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100%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에 좋은 말 잘해주시는 분이니까 이게 립 서비스인지 아니면 정말 좀 어느 정도 믿어도 되는 말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엔비디아의 이제 최종 제품인 GPU를 우리나라에 이제 26만 장 공급한다는 계획을 2030년까지의 어떤 스케줄로서 제시를 한 바는 당연히 이제 뭐 국가적으로나 삼성, 하이닉스 뭐 그리고 현대차를 포함한 저희 테크 기업들에게 당연히 희소식으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최종 제품을 저희가 이제 납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저희 이제 메모리 제품들 특히 이제 HBM을 비롯해서 향후에는 HBF라던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래도 글로벌리 경쟁력을 가장 잘 갖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산에 있어서 그리고 그 생산된 제품에 대한 어떤 공급 면에서도 계속 그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어떤 동맹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어떤 진짜 어떤 의도가 담긴 메시지가 아닐까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회사마다 거의 뭐 약 5만 장 정도씩 대체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나 되는 거예요? 5만 장이면? 블랙에를 파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모델을 할지 네, 그리고 그 모르지만.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가장 어떤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그 선단의 제품 그리고 이제 그 뜻은 이제 모든 빅테크들 글로벌 모든 기업들이 좀 탐내고 당연히 이제 AI 학습이나 향후 이제 추론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이제 칩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5만 장으로 치면은 뭐 되게 적은 개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뭐 데이터 센터에 각 기업들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온다 하면 전체 이제 우리나라 AI 생태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되게 어떤 그 가격 그 이상의 가치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랑은 반도체 AI 팩토리 구축한다 그런 멘트도 나왔었잖아요. 네네.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공장들이 뭐 좀 자동화된다 하면은 일단 첫 단계로는 이제 인력을 많이 줄이고 그것들이 이제 로봇이나 어떤 자동화되는 면에서 뭐 1단계를 이제 거쳐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2단계로 AI 팩토리라 하면 이 거기 안에 그 공장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계라든가 설비들이 직접 이제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받았을 때 뭐 이런 환경에서 좀 수율이 많이 낮아진다더라 혹은 이렇게 하면은 좀 개선된다더라 이런 데이터들을 그 설비들이 직접 학습하고 그것을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AI 팩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저희가 반도체 자체가 AI 구현에도 쓰이지만 그 반도체를 생산할 때도 이렇게 AI가 직접 활용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직접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혹은 이제 설계하는 업체들 면에서도 설계를 이제 AI에게 맡기고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는 케이스도 있고 뒤에 이제 패키지나 특히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테스트 장비나 어떤 부품들이 학습을 하고 그 결과값을 이제 도출해서 직접 이제 확인하는 그 안에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수율을 좀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면에서 AI 팩토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 뭐 삼성이 이제 납품을 받기로 한 이제 GPU로 뭐 생산에 있어서 좀 활용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메모리 제품 생산에서 뭐 수율이라던가 또 원가 관리 이런 면에서도 앞으로 유리해서 수익성에도 당연히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개발할 개발자가 우리나라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삼성에서 뭐 하이닉스로 옮기고 하이닉스는 그쵸, 또 이직도 미국으로 많이 이직을 하시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26만 장을 사면 네. 그 가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못 한다.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 들어오면은 그래도 이제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제조하는 이제 엔지니어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고 그분들이 이제 어떤 구현을 하는 면에서 좀 유리한 환경으로 이제 이동을 계속 하실 거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이제 좋은 인력들을 다시 되돌려 오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어차피 좀 얘기 훑어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좀 뭔가 확실한 게 나오길 바랬었는데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말은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좀 추후에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걸까요? 아, 네. 아무래도 그 저희가 계속 이제 뭐 반도체 관세에 관해서는 분위기가 되게 풀어졌다, 뭔가 유해졌다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누군가가 어떻게 또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일단 매크로한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길게 봤을 때 죄송합니다. 미국이랑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미 그 생산 체계,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도 각자 이제 양분화하고 각자 이제 자기네 국가 내에서 어떤 그 토종 장비사, 뭐 토종 부품사를 이용해서 각자가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칩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이제 평행선을 그릴 거라고 생각은 하되 다만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뭐 히토류라던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뭐 합의를 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그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블랙웰이라던가 이제 아주 최상위급의 뭐 GPU나 이런 AI 칩은 절대 이제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계속 이제 각자가 자기네 어떤 생태계를 강화하는 구조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오늘도 하이닉스 거의 11% 상승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근데 와, 이 상황에서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다음에 특히 삼성전자도 의외로 덜 가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뭐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제로 더 포텐셜이 있는 걸까 아닌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개를 비교한다면? 두 기업을 비교하는 게 요즘 참 어려워졌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포텐셜을 봤을 때는 두 기업 모두 좀 뭐랄까 이런 성장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유효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기회에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하는 그 로직은 논리는 이제 워낙 연초부터 주가가 뭐 하이닉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가기도 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뭐 계속 이제 HBM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뒤처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이제 원시라고 하는 이제 전공정에서의 공정 수율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HBM4 제품 시장부터는 다시 이제 좀 진출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뺏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를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간 게 그러니까 덜 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밸류가 충분히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사이드를 높게 보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SK 하이닉스가 워낙 시장 점유율이 높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이닉스도 이제 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특히나 제가 주목하는 시장은 기존에 이제 HBM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사들이 이제 가져가기도 하지만 구글이나 이제 아마존 같이 직접 자기들이 칩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수요가 있거든요. 저희가 에이직 칩 시장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구글과 아마존이 어느 정도 자기네 칩에 대한 생산성이나 어떤 수율이나 그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그 제품을 위한 메모리,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메모리 시장이 또 새로이 열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은 이미 SK 하이닉스가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맞춤형 반도칩이라는 게 항상 범용형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높고 더 이제 비싸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하이닉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열리는 HBM 시장은 다양한 적용처에 들어가지만 이제 고객사도 더 다양해져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좀 낮출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가격, 단가도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SK 하이닉스도 계속 이 높은 마진율을 앞으로도 좀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면에서는 삼성전자 업사이드가 높지만 뭐 또 이제 어떤 영업 이익 단위나 뭐 앞으로의 비즈니스가 펼쳐지는 그 구조에서는 하이닉스가 또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월 중순에 나왔던 리포트 보긴 했었거든요. 거기서는 삼성전자 최선호주로 꼽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두 기업 모두 너무 좋고 주가의 기세도 굉장히 좋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도 훨씬 다양한 파운드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의 이제 투자 스케줄이 그 상반기에는 조금 부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나 뭐 예를 들어 장비나 이런 것들 투자가 조금 슬로우했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시 공정의 수율이 잡히면서 이제 대량 양산으로 들어가면서 장비 많이 사고 이제 팹을 본격적으로 꾸리자 하는 시기가 이제 내년부터 도래한다면 관련된 체인들과 함께 삼성의 이제 어떤 뭐 수율이나 어떤 생산성 면에서 훨씬 이제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서, 더군다나 또 기대하는 것은 이제 삼성에게는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가 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적자지만 적자 폭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받은 테슬라랑 애플로부터의 수주를 좀 잘해서 후속 계약까지 따낸다면 파운드리가 이제 흑자 전환하는 포인트가 저는 삼성전자가 한 번 더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년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시기가 내년 안에 충분히 도래한다는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좀 최선우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파운드리 얘기 나왔을 때 테슬라가 머스크가 이제 개발하게 해줄 거야 이런 얘기가 막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 타이밍쯤 있을 때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지금의 삼성 파운드리 특히 이제 테슬라 관련된 스케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이 그 미국에 있는 테일러 팹을 예로 들었을 때 지금 이제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가동을 하면서 어떤 뭐 공정으로 설계로 이제 칩을 만들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본격적인 생산과 이제 대량 양산까지는 뭐 최소한 반기 이상은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연간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적자 폭이 줄여 나간다는 점, 그리고 메모리에서도 HBM4에서 다시 한번 하이닉스와 이제 경쟁을 하면서 그 2위까지 혹은 이제 1위까지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년 정도를 이제 내년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이제 한번 삼성을 진작 볼 걸이라는 어떤 위치에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도 좀 더 얘기해 볼까요? SK하이닉스 뭐 국내 증권사는 지금 뭐 목표 주가 100만 원 이야기한 곳도 있는데 노무라 증권도 많이 높였더라고요. 84만 원으로 목표가 제시했는데 목표가는 그렇다 치고 근데 더 놀라웠던 부분이 2027년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TSMC를 넘어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 이거 좀 너무 공격적으로 크게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알던 어떤 메모리의 업황이나 혹은 이제 굴러가는 그 비즈니스의 구조를 보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처음에는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느낀 메모리에서의 어떤 변화는 예전에는 로우 코스트의 경쟁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원가를 더 줄이고 수율을 최대한 높여서 대량으로 양산했을 때 최대한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가, 이런 경쟁이었다면 HBM을 시작으로 이제는 하이 ASP, 그러니까 단가를 누가 더 높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더 비싸게 잘 팔아먹냐의 이제 시장으로 바뀌고,
이게 이미 그런 이제 분위기나 어떤 비즈니스 구조가 갖춰진 게 이제 비메모리 시장이거든요. 비메모리는 아시겠지만 맞춤형으로 칩을 설계해주고 그것에 맞게 이제 뭐 비교적 이제 높고 뭐 예를 들어서 가격 경쟁력을 좀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이제 HBM 시장에서도 열린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엔비디아 혹은 뭐 AMD 정도의 이제 GPU 업체들이 HBM의 대부분을 필요로 하고 그들만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캐치한 변화는 저희 이제 CPU 업체들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주목하지 않고 업황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뭐 인텔 그리고 퀄컴 이런 기업들도 이제 AI 학습에 지금 GPU가 너무 메인으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 CPU도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습 및 추론을 위한 CPU 베이스의 이제 가속기 혹은 칩이 이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저번 주에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 그들은 현재는 LPDDR이나 GDDR 같은 다른 D램을 탑재해서 이제 출시했지만 그것은 아직 CPU가 그 GPU만큼의 어떤 AI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이고 향후 그들도 이제 CPU 수준이 많이 올라오고 고용량 고대역폭의 메모리가 필요해진다면 이들도 이제 HBM을 필요로 하면서 메모리가 전반적으로 수요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탑재량이나 어떤 용량 면에서도 계속 이제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제 호황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이 사실 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메모리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떻게 하면 원가를 좀 더 쪼을 수 있을까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더 다양한 고객을 다양한 그 스펙으로 HBM을 생산해서 맞춰줄 수 있냐 이런 시장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밸류를 줄 수 있는 시기가 처음 도래해서 저희가 다들 낯설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새 시장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또 줄 수 있는 밸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태원 회장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제는 바뀌었다 추세가. 옛날에는 대량 싸게 많이 파는 건데 이제는 마진을 무조건 높여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마진 높아지는 게 더 핵심이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그거 보셨죠? 네, 회장님이랑 동의하는 바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결국은 지금 이제 와서 시장을 좀 바꿔놨는데 실제 AI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일단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번 지난주에 실적이 나왔잖아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다 나오면서 좀 희비가 엇갈리고 메타는 또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AI 관련해서도 약간 추세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AI 해서 돈을 벌어 그래도 하는 아마존이나 구글은 좀 강세가 되고 근데 이쪽 비용 나가는데 그렇게 그럴 수가 없네 그러면은 8%씩 메타처럼 막 빠지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AI 시장 자체가 조금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시점은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모든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엄청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를 지나왔다 보니까 뭐 지금 그들이 얼마나 벌든 지금 투자를 해서 이제 앞으로를 보고 그래 캐펙스 투자 어떤 그 기세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흐름을 기세. 기세를 얼마나 꺾지 않고 계속 보여주냐 이런 게 계속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수익화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기업들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구글은 이제 TPU라는 칩 그리고 아마존은 트레이니움이라는 칩을 통해서 우리 더 이상 엔비디아 칩만으로 100%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 칩을 만들어서 원가도 좀 어느 정도 보존을 하고 그리고 뭐 너무 많은 이익을 이제 다른 기업에 이제 몰아주지 않고 우리의 핏한 칩을 만들어서 구현을 더 잘 해볼 거예요라는 성적표를 이제 쭉 봤을 때 구글과 아마존이 가장 이제 성적표가 좋은 거죠.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모든 빅테크 4개의 빅테크 기업이 가장 핵심 AI 학습이나 추론을 할 때는 엔비디아 칩이 여전히 제일 많이 필요한데 그 주변에 이제 AI 메인이 아닌 서버라던가 아니면 뭐 컨벤셔널한 영역이라던가 그런 영역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이 직접 만든 칩을 이제는 도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거든요. 한번 이제 써볼만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계속 좀 가이던스나 어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좀 자신감을 내비치고 거기에 이제 곁다리로 저희 이제 메모리 업체들도 계속 이 기업들이 자체 칩도 생산하고 더 비싸게 이제 사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뭐 업황 자체도 메모리한테는 계속 좋고 대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칩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를 늦추거나 혹은 좀 규모를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당연히 이게 어렵다 보니까 기업별로 이제 속도 차이가 조금씩 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내재화를 잘한 기업이 나중에 가서 더 이제 원가 면에서든 이익성 면에서든 두각을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AI 하면은 이렇게 빅테크 4개 기업들이 지금까지 다 같이 갔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누가 더 돈을 빨리 잘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건데 라는 이제 질문에 답을 잘 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두 기업이 계속 좀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뭐 제2의 엔비디아라는 이 타이틀 가지고 싸우고 있는 뭐 AMD를 필두로 한 기업들이 계속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건 엔비디아를 얼마나 따라잡았는지 그런 부분들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어느 기업이든 엔비디아를 제외한 모든 기업은 이제 엔비디아만큼의 어떤 마켓 시어를 가져가냐, 성능을 따라잡냐, 고객사를 확보하냐 3가지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게 3가지가 다 한 맥락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엔비디아의 어떤 마진이나 계속 나오는 어떤 칩의 스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모든 기업들이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가장 강점은 하드웨어, 칩, GPU라는 하드웨어랑 그들이 갖고 있는 NVLink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같이 결합해서 그 사용하는 이제 고객사들로 하여금 락인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른 칩으로 넘어가기에는 그 칩을 이용하는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기업 자체적으로 굳이 그냥 차라리 좀 돈 더 주고 엔비디아 거 계속 쓰지 이거 넘어갈 유인이 있나라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는 이제 왔는데 아시겠죠? 엔비디아가 이제 칩이 계속 비싸지기도 하고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제 성능과 가격에서 좀 딜을 하게 되겠죠. 자체 기업 내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AMD나 뭐 저희가 아는 아까 뭐 CPU 같은 기업들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게 돼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퍼지긴 뭐라고 하지 이 훈풍이 퍼지기는 할 텐데 당장의 실적 이제 2분기의 실적이 어땠냐를 봤을 때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의 실적이 나올 때는 그들이 향후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어떤 칩, 어떤 제품들로 좀 엔비디아가 갖고 있던 이 AI 가속기에서의 혹은 AI 뭐 그 학습 서버에서의 이거를 가져올 건지 그것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숫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아마 뭐 플랫하거나 혹은 뭐 일부 뭐 올라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그 가이던스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의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SK그룹 그리고 현대차그룹과 네이버 클라우드에 총 26만 장 규모의 GPU를 공급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제조와 자동차 그리고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본격 적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로봇과 AI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오늘 로보티즈가 24.49% 오르면서 27만 4,500원에 마감했고요. 로보스타가 17%대 오르면서 10만 1,700원, 그리고 클로봇이 오늘 14%대 강세 보였고 T로보틱스와 핀텔이 모두 상한가 기록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또 이번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AI 인프라 투자도 구체화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GPU 부족 같은 문제로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공급받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AI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면서 국내에도 AI 데이터 센터가 대거 구축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특히 효성중공업은 최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심이 더해졌습니다. 오늘 9.04% 오르면서 232만 8천 원에 마감했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9.08% 오르면서 94만 9천 원, LS일렉트릭이 오늘 12%대 강세 보였고 한국전력과 대원전선이 각각 5%, 15%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붐을 타고 깜짝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매출이 40% 증가하면서 기업용 AI의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또 최근 오픈 AI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분 27%를 확보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투자를 강화하고 AI 서비스를 전 제품군으로 확장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렇게 AI와 클라우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 35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설비 투자를 단행하면서 비용 부담 우려가 함께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애저의 매출이 급증한 배경을 살펴보면 그 뒤에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있었는데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70개 지역에 4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델라 CEO는 AI 시대의 핵심은 인프라라면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인 페어워터를 새롭게 공개했는데요. 앞으로 5년간 AI 인재 양성과 사회공헌에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AI를 위한 인프라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비서 역할을 하는 코파일럿의 사용량이 분기마다 50%씩 늘고 있다면서 여러 AI 에이전트를 동시에 관리하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이 시스템은 규제 준수와 보안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게 설계됐는데 실제로 회계법인 KPMG는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내부 데이터를 연결하고 감사 절차를 효율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업도구 팀즈에는 회의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업무를 배분하는 AI 기능이 추가됐고요. 보안 솔루션인 디펜더는 피싱 이메일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AI로 보안 분석가의 업무 효율을 최대 6배 이상 높였습니다. 이렇게 AI 투자를 발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을 살펴보면요. 오픈 AI의 구조조정 이후 서비스 이용량이 늘면서 애저의 성장세도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고요. 또 오피스 소프트웨어도 기존의 강력한 설치 기반의 AI 기능이 더해져서 앞으로의 수익화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63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매년 10월에 강세를 보이면서 업토버라는 말을 만들어냈던 비트코인, 7년 만에 깨졌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됐고 또 우려했던 미중 정상회담도 치러졌지만 반응은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트럼프 뭐 하고 있나 싶습니다. 트럼프가 원래 계속 올려줬었는데 이번에는 AI랑 뭐 다른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네. 스스로를 칭했는데 한 주간의 가상자산 시장 흐름과 함께 관련한 주요 이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언디파인드 랩스 조동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옥토버가 사라졌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과거는 좀 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월 달에 굉장히 좀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에서 이제 시스템적인 결함으로 이제 연쇄적인 이제 청산이 있었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또다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이제 뽑을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채굴되는 비트코인 채굴량보다 그 채굴량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관들이 사들이는 이 비트코인을 서로 이제 비교했을 때 지금 채굴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지금 데이터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락장에서 많이 보이는 데이터인데 이것이 나오다 보니 이번 연도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좀 안 좋은 성적을 좀 가져갈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최근 이제 국내 이제 거래소들의 거래량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들의 성적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국내 시장 자체는 국내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 성적이 좋다 보니까 많은 유동성이 좀 이동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부 다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채굴량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채굴량이 증가한 게 컴퓨터가 좋아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채굴하기 어려워지게 바뀌지 않았나요? 채굴량이 증가보다는 채굴하는 양과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사들이는 양을 비교했을 때 채굴되는 양이 더 많다 보니 결국 채굴하는 회사들은 비트코인을 시장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그런 수급 문제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럼 것 그냥 같습니다. 채굴량은 비슷한데 그러면 사는 맞습니다. 사람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에이펙에서도 뭔가 얘기가 나올 줄 알았잖아요. 두나무 대표가 나와서 서밋에서 뭐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무도 뉴스로 안 달아주고 있어요. 뭐 특별한 얘기가 있었나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좀 많이는 없었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그다음 언뱅크라고 하는 두 단어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어요. 원뱅크요? 네, 언뱅크. 언뱅크. 뱅크 아닌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개별 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금융 산업들을 이 벽을 허물어서 하나의 이제 통합적인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누구한테나 전송도 할 수 있고 가치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큰 호응을 얻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이제 사용처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금융 인프라가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이어서 이제 자신 그 개인들이 은행 구자나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이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미국 사람들이나 이제 선진국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런 상품에다가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언뱅크드라고 하는 단어가 업비트 행사에서 이제 큰 이제 주제였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일본에서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었어요. 사실 일본은 계속 지금까지도 현금 거래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디지털 거래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저기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아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일본이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진심인 국가입니다. 진심이었나요? 네,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도 사실 일본에 있는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전체 금융 시스템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일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엔화 스테이블 코인도 3년 전에 법안을 바꿔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용처를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줄여놨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역 화폐처럼 일정 지역에서만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사실 운영을 하다가 이제 3년 후인 현재 그 시장을 조금 크게 넓힌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은행들한테 좀 허가를 해주면서 JPY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좀 허가해주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일본이 이렇게 그 스탠스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3년 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거를 이제 작은 어떤 시장에서 테스트하다가 이제 어떤 큰 물결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조금 시장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할 때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150장짜리 레포트가 한국에서 나온 것 같던데 너무 두꺼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보셨나요? 저는 이제 봤습니다. 네, 뭐 주로 내용이 뭔가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필요한 이유들이 대부분 나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설득력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설득력이 없었어요? 150장인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대부분 이제 기술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기술에 대한 거는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좀 논외로 치고 결국 사용처의 문제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혁신적인 이유는 개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융 바운더리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고 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어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구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점들은 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용처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이제 주식 거래를 이제 해외에 있는 언뱅크드된 국가에서 이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쓸모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트레저리 주식들이 계속 생겼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비트코인을 모아서 그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데가 많아지고 있나요, 실제로? 21년부터 실질적으로 이 게임사들이 이 블록체인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진입했을 때는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게임 아이템들을 토큰화시켜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환을 해라. 뭐 이런 어떤 목적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출시를 했었는데 성적이 그닥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사들이 최근에 좀 변화된 모습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간다라고 하는 기조가 좀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넥슨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어떤 비트코인 보유량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을 만들지 않고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하는 모습 자체는 아무래도 게임사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사실 큰 어떤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보도 자료에서는 어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업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 기술에는 사실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연결시키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 목적이 아닌가. 단지 이제 일본에서도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서 주가를 이제 부양했듯이 더 나아가서 다른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이런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면서 주식을 부양했듯이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매집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사업과 관련해서 뭐 한다 이런 것들도 보긴 했었는데 그건 네.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보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할 수가 없다. 완전 현혹됐네요, 제가. 이더리움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비트코인도 뭐 레이어 2 뭐 이런 이상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말씀 주신 대로 래핑이라고 해서 이제 네. 브릿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옮겨가서 다른 어떤 금융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킹 위험이 있기 때문에 큰 자본이 옮겨가기에는 너무 작은 시장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부분 하는 거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길 이제 기대하면서 금처럼 계속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를 뭐 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대부분 상장사들이 비트코인 사는 이유는 주가 부양이 가장 목적인 거로 좀 보입니다. 주가 부양하려고 그러다가 샀는데 지금처럼 계속 내려가면 주가 부양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갈 반등하게 것이다. 되면 또 반등할 레버리지 효과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 주신 대로 메타플래닛도 주식이 계속 일본 시장에서 잘 가다가 많이 하락했어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장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목적인 것 같고 전체 시장으로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들도 계속적으로 이걸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으면 계속 어떻게 보면 하방이 막히잖아요. 현재 DAT 기업과 이제 그 ETF가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이 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 어떤 시장 규모의 10%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어요, 네. 솔직히.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냐 싶은데도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얘기 나올 때 메타가 빠지면서 메타버스에다가 투자했던 게 너무 많았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코인들도 같이 다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메타버스랑 코인이랑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메타버스나 이런 거랑 뭔가 비즈니스를 못할 것 같다라는
빠진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이렇게 알트코인이나 이런 게 빠진다고 보고 조금 이제 네거티브하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니다 지금은 박스상 저점이니까 지금 빨리 사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비트코인의 이제 속성 자체가 투자 자산과 이제 금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M7의 어떤 주가 추이와 굉장히 연관성 깊게 따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타라고 하는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비트코인도 좀 빠지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M7의 어떤 가격 흐름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계속 연관성이 깊게 좀 상관계수가 높게 좀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많은 좀 조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달 동안 이제 하락한 규모 자체가 한 10% 내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괜찮은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작업이 다 중단된 줄 알았는데 지금 뭐 11월 13일에 나온다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시청서를 좀 살펴보면요. 만약에 SEC에서 이제 승인을 하지 않거나 어떤 코멘트를 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도 최근에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승인된 게 뭐냐면 바로 솔라나 ETF였습니다. 사실 셧다운 때문에 정부 셧다운 때문에 SEC 승인 없이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좀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문구 안에 보니까 이제 자동 승인 절차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한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승인돼서 이제 상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문구 때문에 최근 그 솔라나 ETF가 상장이 됐죠. 하지만 유입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 ETF가 이제 출시된다고 하면은 좀 어떤 추이를 보일지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상향인 상황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분들은 지금이 매수하기에 되게 좋은 타이밍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을 이제 편입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 이제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랑 이제 어쨌든 둘이 다르니까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일단 대부분 이제 편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죠.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변동성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성이 2배 정도 더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분들은 이더리움을 더 좋게 보시는 것 같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사 모으시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바빴던 지난 한 주가 지나고 오늘 밤 미증시 어떤 걸 주목할까요? 진짜 슈퍼위크가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는데 변동성이 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오늘 본 뉴스 중에 제일 특이했던 건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산대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랑 현재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완전 새로운 기업들이 완전 전통의 가장 메이저 기업들을 사는 그런 상황까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하이닉스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봤던 패러다임으로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추세에 아까 갔듯이 끌려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뉴노멀인 상황인 거네요.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